안녕하세요. 정재민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상속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예문정엔 파트너스의 대표 변호사고요. 과거에 뭐 가정법원 판사를 비롯해서 판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 제 양력을 뭐 이렇고요. 판사 생활한 이후에는 이제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한 3년 반 정도 일을 했는데요. 그때는 법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상속법도 여러 가지 관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구하라법 같은 그런 법을 만들거나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법, 그리고 유류분에 대한 개정, 이런 것들을 직접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그 상속이 진짜 뭐 요즘 정말 많죠.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지금 한 2만 명을, 그러니까 한 3, 4만 명을 벌써 돌파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된 게 진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음마 아파트가 1997년에 1억 5천만 원, 평균 가격이 1억 5천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상속 5억 상속 그 재산이 5억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음마 아파트 세 채를 남겨줘도 그 상속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그런 사정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아니고 툭하면 뭐 몇십억, 아파트 하나가 몇십억째 짜리인, 그리고 강남에는 그런 아파트도 많죠. 그러니까 상속 문제가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제가 판사할 때도 그렇고 변호사할 때도 그렇고, 싸움이라는 거는, 분쟁이라는 거는 원래 먼 사람들 사이에서는 별로 안 찾아옵니다. 원래 먼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깊이 있게 어떤 거래를 하거나 뭐 그런 동업을 하거나 하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우리 재판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한때 굉장히 가까웠던 분들입니다. 가족이거나 뭐 애인이거나 뭐 부모 자식 간이거나 그런 아주 아주 가까웠던, 그리고 동업을 같이 한다는 게 사실 보통 가까워서 하는 일인가요? 이제 굉장히 친했던 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깊이 거래를 맺다가 그게 이제 잘못되니까 재판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그 상속에 대한 분쟁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놓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예전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액수 차이가 있으면 이제 그 손해를 굳이 이제 뭐 참고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옛날처럼 이제 다 아주 왕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형제 자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배우자가 있고 또 그 밑에 자식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액수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상속 분쟁이 생기고요. 또 그렇게 저희를 찾아오거나 법원을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뭐 돈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서로 입장이 다르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합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합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법원에 갈 수도 있지만, 또 저희 같은 상속 전문하는 변호사를 찾아와서 당신이 그냥 책임지고 좀 갈라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상담을 많이 듣다 보면은 반복적인 그런 어떤 질문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걸 볼 때는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진짜 이런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왜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그런 걸 이제 기본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좋은 강의. 예. 댓글로 수시로 이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말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상속 재산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때 유언이 있을 때가 있고 유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유언이 있다는 거는, 유언은 되게 그냥 뭐 잘 살아라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법적으로 의미 있는 유언이라는 거는 남은 재산을 누구한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유언이죠. 이제 그런 게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유언이 아예 없거나 유언이 있더라도 그 범위가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언이 커버하지 못하는 경우가 남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재산을 가지고 나눠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나누느냐. 그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거고요. 상속재산 분할은 그냥 상속인들 사이에서 모여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 모여서 합의하는 게 실패하면 결국 법원에 들고 가서 상속재산 분할이라는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상속재산 분할할 때는 뭐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일단 분할해야 될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를 특정해야 되는 거죠. 뭐 부동산이 몇 개고 현금은 예금은 어느 정도 있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좀 특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누가 상속을 받을 사람인가를 좀 특정해야 되고, 상속인들이 특정되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그럼 상속분, 그러니까 상속의 배분 비율이 얼마인지를 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기본이 된 건 이제 상속인의 순위죠. 상속인 순위고요. 1순위는 직계 비속입니다. 자식이죠. 그리고 2순위가 직계 존속입니다. 이거는 앞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뒷순위는 전혀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직계 자식이 있으면 망인의 자식이 있으면 망인의 부모는 1원도 이제 받지 못하는 거죠. 특별히 유언을 해놓지 않는 이상. 그리고 또 형제자매는 3순위인데요.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자식도 망인의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을 때 형제자매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하라법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구하라 씨가 사망할 당시에 이제 엄마는 어릴 때 떠나서 이제 안 키우고 있고 부모가 이제 다 안 계신 거죠. 그런 와중에서 그 가족은 오빠만 있었을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근데 본인을 그 구하라 씨를 안 키웠던 그 모친이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을 주장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순간 2순위인 직계 존속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면 3순위인 형제 자매인 구하라 씨 오빠는 1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문제가 되고 그 오빠가 새로 갑자기 출연한 그 엄마에 대한 상속권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구하라법은 이제 그걸 허용해주는 법이 이제 통과가 된 거죠. 2024년에 통과가 돼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아예 상속권 자체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는 상속 비율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상속분 자체를 상속권 자격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의미가 있는 게 1순위가 있었는데 1순위를 없애버리면 2순위가 다 받는 거고요. 2순위가 있었는데 없애버리면 3순위가 받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배우자는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과 동순임이면서 50%를 더 받죠. 이건 뭐냐면 자식이 한 명 있으면 자식 한 명하고 배우자가 1대 1.5로 받습니다. 근데 자식이 2명 있으면 1대 1대 1.5로 배우자가 받는 거죠. 근데 자식이 없으면 망인의 부모님과 1대 1대 1.5로 받습니다. 망인의 부모가 예를 들면 시아버지가 혼자 살아 계시고 시어머니는 돌아가셨다면 1대 1.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체계죠. 이 상속분이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건 조금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가 장례식에 부의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좀 젊은 분이 돌아가셨으면 거기에는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배우자도 있고 그럼 이제 부의금이 막 들어오잖아요. 대개 부의금은 누구를 보고 와서 줬는지가 분명하면 이제 그걸로 되게 나누면 분쟁이 없지만 그게 모호할 때도 많습니다. 이제 그 모호할 때 아니면 또 부의금이 너무 많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것도 이런 상속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식이 있으면 자식 뭐 배우자가 이렇게 나눠 가지고 부모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또 실제로는 현실은 또 그렇지 않죠. 부모 보고 또 들어온 돈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신데 조금 답변을 하고 가겠습니다. 유언장 같은 경우에 사망한 본인이 작성한 게 맞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러한 유언장을 내가 썼다고 어디에 등록해 두나요? 요거는 제가 이제 뒤에 유언 이야기할 때 한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5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니까 그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김대필 선생님 다음에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구하라법은 2024년에 이제 통과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자, 함승원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이 없으면 자식은 어떤 비율로 상속받게 되는지요? 자, 지금 저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언장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쭉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언장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에 쭉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유언장이 없을 때는
유언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눌지를 법으로 좀 정해놨습니다. 유언장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눠라. 그게 이제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법이 정한 상속분이라 그래서 법정 상속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속 순위는 이렇고요. 그다음에 자, 홍길동 씨가 사망을 했다고 치잖아요. 그죠? 홍길동 씨가 사망을 했다고 치는데 뭐 상속 재산에 70억 원 예금만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부럽죠. 근데 뭐 하여튼 사례니까 일단 뭐 재산을 듬뿍듬뿍 넣었습니다. 이제 70억 원 예금이 있어요. 근데 아들 한 명, 딸 한 명, 처가 한 명 있다 그러면 1대1 대 1.5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70억을 이 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처가 30, 홍길동의 처가 30억을 받아갈 거고요. 아들은 20억, 그 다음에 딸은 20억이 받아가죠. 근데 부모가 있다고 해도 부모는 받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러면 되게 쉽죠? 이러면 뭐 되게 쉽잖아요? 뭐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쫙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상속재산 분할이 합의가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 수익입니다. 특별 수익은 생전에 부모가 특정 자식에게 특정 상속인에게 돈을 좀 줬어요, 이미. 예, 이거는 뭐 사망 뭐 1년 전이든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상관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재산을 줬어요. 생전에 재산을 줘버리면 그거는 사망 이후에 상속재산 분배할 때 고려해서 다 합쳐가지고 그때 준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그냥 러프하게 말하면 좀 뭐 아들 딸 둘이 있는데 좀 예쁘다고 누구 한 명 더 줘봤자 그 돌아가시면 나중에 남은 재산까지 다 합쳐가지고 공평하게 어차피 나눕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가져간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적게 가져가야 되고요. 그 전에 부모한테 못 받은 사람은 남은 재산에서 이제 많이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그 컨셉이죠. 그래서 그 생전에 미리 좀 받은 재산을 특별 수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홍길동 씨가 이제 처가 없어요. 이제 편의상 처를 빼버렸고요. 이혼을 해서 아들과 딸만 있었는데 70억을 남겼어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얼마죠? 그럼 35억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1대1 똑같으니까. 근데 홍길동 씨가 그 살아생전에 아들이 이뻐가지고 30억을 더 줬어요. 뭐 부동산으로 줄 수도 있고 예금으로 줄 수도 있겠죠. 그게 죽고 난 뒤에 남긴 재산 70억이지만 알고 보니까 아들한테 30억을 더 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지금 남은 것뿐만 아니라 옛날에 줬던 것까지 전부 다 합쳐서 상속 재산을 포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억이 되는 거죠. 100억 중에 그럼 이제 상속 분대로 나누면 50억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둘 다 50억씩 가져가야 되는데 남은 거는 지금 70억 있고 아들은 이미 30억을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딸이 그 남은 70억 중에 50억을 가져가고 아들은 그 남은 재산 중에 이제 20억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 그 기본적인 특별 수입에 관한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만약에 이제 아들이 옛날에 30억을 줬는데 그거를 30억짜리 부동산을 줬어요. 20년 전에. 근데 그 30억짜리 부동산이 뭐 한 300억 됐어요. 300억 됐으면 지금 시점에서 사망 시점에서 아들은 300억을 가져가게 된 셈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남은 70억은 다 딸이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한 20년 전에 30억을 줄 때 현금으로 준 거예요. 현금으로 줬으면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뭐 현금으로 그 30억을 받자마자 집을 샀죠. 근데 그 집이 한 300억 됐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때 준 거는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례처럼 그냥 30억만 받은 걸로 쳐서 사실은 정밀히 말하면 그때 20년 전에 30억 곱하기 그 20년 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하는데 얼마 안 되겠죠? 그 30억 더하기 지금 70억 해가지고 이제 100억 나눠서 50억씩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특별 수익을 줬을 때 그게 집을 준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준 건지 가지고 굉장히 법정에서 많이 싸울 때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현실에서의 특별 그 수익을 가져갔다 할 때 도대체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사실은 알기 어렵죠. 내가 볼 때 형이나 누나가 되게 많이 받아간 것 같은데 한 10억 받아간 것 같은데 자기는 그냥 2억만 받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뭐 경찰도 아닌데 다 압수수색해서 뒤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을 가고 소송에서는 그걸 좀 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소송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속분할 재판 심판에서는 특별 수익을 생전에 얼마 받았는지를 추적해서 그게 아까 말했지만 10년 전도 있을 수도 있고 20년 전일 수도 있고 30년 전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막 추적하는 게 실력입니다. 변호사의 실력이고요. 별의별 어떤 그 의미 있는 증거 신청들을 해야 되고 증거 신청을 다 법원이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법원을 잘 설득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 여기를 뒤지면 꼭 엄청 나온다.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증거 신청을 받아내고 그 증거를 가지고 잘 분석해가지고 또 그걸 토대로 또 다른 재산이 있다. 또 다른 재산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분석해내서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제 변호사의 노하우고 실력이죠. 또 질문들이 좀 들어왔으니까 좀 답변을 하고 가겠습니다. 오영도 선생님. 변호사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사후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조카에게 상속되죠. 그렇죠.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상속분의 네 번째, 그러니까 자녀가 없으면 2등 그 부모로 가고 부모도 없으면 형제 자매로 가고요. 형제 자매까지 없으면 사촌 이내의 반계 열족이니까 삼촌, 사촌 다 포함돼서 가죠. 조카에게도 상속이 됩니다. 예, 상속이 되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부채도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빚을 많이 남겨놓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하거나 그 결단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으면 조카나 막 삼촌, 사촌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망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빚이 너무 많아요. 빚이 너무 많은데 자식이 그 빚까지 다 떠안겠죠. 가만히 있으면.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건 빚과 자산을 다 떠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으면 상속을 이제 포기하는 게 낫겠죠. 근데 자식이 딱 포기했어요. 자식이 포기한 순간 그럼 2순위인 부모한테 가는 거예요. 그 빚이. 그럼 부모도 살아계시면 이제 포기를 하고 부모도 포기했어요. 아니면 부모가 안 계세요. 그러면 형제 자매한테 또 넘어가요. 그러면 그 형제 자매도 또 포기를 해야 돼요. 또 그러면 형제 자매 포기하면 이제 또 3, 4촌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3, 4촌 또 다 일일이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되게 피곤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 직계비속이 되게 해결해 주는 게 좀 도리죠. 그 해결에 어떻게 해결하냐면 뭐 자녀가 여러 명 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다 상속 포기를 해서 그럼 2순위한테 안 넘어가거든요. 1순위 안에서 다 매듭을 짓는 것이 좀 도리죠. 자, 그 다음에 따로 유언장을 이산화 선생님 따로 유언장을 쓴 건 아니고 죽기 직전 유언을 한 것도 아니지만 평소에 내가 죽으면 너 다 받아라 라는 식으로 자식에게 말했다면 효력이 있냐.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속에 관한 권리는 사망 전에 한 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혼외자 어떤 뭐 회장님 뭐 이렇게 돈 많으신 분이 혼외자를 두었는데 사망 전에 회장님이 자기가 정리하겠다고 그게 불러가지고 아니면 뭐 첩이 있다거나 뭐 옛날에 뭐 하여튼 뭐 어떤 그런 가족 관계가 상속받을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 또 혼외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불러서 각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한 뭐 10억 줄 테니까 우리 재산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고 이걸로 끝내라라는 각서를 해봤자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받고 나중에 상속분을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속에 관한 권리는 사망해야만 그때 비로소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직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죽으면 너가 다 받아라는 식으로 자식에게 말만 했다. 이거는 각서 쓴 것도 아니죠, 심지어. 말만 한 거는 유언이 또 아닙니다. 유언도 아니고요. 유언은 아까 말했듯이 5가지 그 어떤 딱 특정된 형식을 갖춘 그 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따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박영철님,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특정 기간이나 금액을 정해둔 게 있는지. 없죠. 모든 재산이 다 상속재산이고요. 사망 당시에 있는 재산이 다 상속재산이고 그 전에 특별수익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들도 다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고요. 제3자한테 기부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평소에 부모님께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주셨다 하는 것도 그렇죠. 그것도 이제 누구한테 특정 상속인한테 계속 100만 원씩 주셨잖아요. 그거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죠. 특별수익이라는 캐티고리로 포함돼서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할 때 그 전에 받은 것도 다 더해서 이제 나눠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네. 마이야희님. 어, 그러니까 오영도님 치매보험 이야기하셨는데 그 치매보험은 되게 특수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건 치매보험의 약관이나 계약 내용을 보고 봐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마이야희님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다른 형제들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 상태에서 매매나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 된다면 분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거 되게 또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일단 상속받았는데 공동 명의로 돼 있다 할 때, 공동 명의로 돼 있어도 이거는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동 명의로 돼 있던 거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공동 명의가, 실질적으로, 진짜 그 지분을 반영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1대1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지분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르고요. 이 부분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 명의로 된 거 네가 다 가지고 뭐 대신 예금 내가 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정리가 된 대로 다시 이 권리관계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등기부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매매가 가능하겠죠. 예, 천재성대님. 친인척이나 주변인도 전혀 없는 무용고자의 재산은 이거 국고로 귀속되죠. 예, 그렇습니다. 국고로 귀속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까지는 쉽죠. 그러니까, 자, 특별수익부터 좀 어려운 거예요. 특별수익은 이제 개념은 쉽지만 미리 받은 걸 다 합쳐서 나눈다는 개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미리 받는 게 뭐 현금으로 받는다 이런 걸 현금으로 받아버리면 이 조사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계좌로 받은 거는 또 조사하기가 좀 쉽지만 뭐 부동산은 쉽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물심양면으로 좀 이렇게 뭐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수익 같은 게. 그리고 또 그 특별수익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손주의 학원비를 내주는 것처럼 특정 그 자식 중에 한 명 자체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뭐 며느리, 사위, 뭐 자식에게 주는 것도 그 본인에게 준 거 동일시 할 수 있느냐 가는 논란도 막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좀 다퉈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 수익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싸우는 거죠. 자, 이제 기여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 상속재산 분할 합의가 당사자끼리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특별 수익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여분 때문이죠. 이 기여분이라는 거는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법인데요. 공동 상속인 중에 망인이 살아계실 때 동거하면서 같이 또 간호하면서 아플 때 계속 돌봐주고 그렇게 부양을 한 경우에는 좀 그 상속인에게 특별히 상속분을 더 인정해 주는 게 이제 기여분인 거죠. 뭐 그걸 뭐 10% 인정해 줄 때도 있고 5% 인정해 줄 때도 있고 20% 인정해 줄 때도 있고 판사마다 진짜 많이 다르죠. 이 가사 사건이 오히려 형사 사건보다 더 어떤 판사의 편차가 큽니다. 아주 일률적으로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또 변호사가 이제 유능한 변호사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사례 3을 한번 볼게요. 홍길동 씨가 이혼을 해서 아들과 딸만 있는데요. 70억을 남겼어요. 근데 아들은 뭐 홍길동을 부양 안 했는데 아픈 홍길동을 집에 데려와서 이제 죽을 때까지 돌본 거죠. 딸이 아픈 홍길동을 집에 데려와서 죽을 때까지 돌봐서 뭐 기여도가 그러면 20%를 인정받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기여분이 남은 재산이 70억인데 일단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할 때 제일 먼저 그냥 계산해서 딱 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70억이 있지만 20%인 14억은 이거는 딸 몫으로 그냥 빼놓고 그럼 남은 이제 56억 가지고 나누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56억을 상속인이 2명이니까 반반 나누면 28억씩이죠. 근데 이제 아까 기여분 14억을 그냥 받는 걸로 했죠. 그러면 아들은 28억을 받게 되는 거고 딸은 이제 28억과 아까 이제 쟁여뒀던 14억을 합쳐서 42억을 받아가겠죠.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자식이 한 5명 있다고 하고 한 명이 이렇게 기여분을 20% 받았다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를 떼고 그 남은 56억 가지고 5명이 똑같이 나누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여분 받아간 사람은 또 받아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현실 소송에서 그럼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는 않고요. 또 많은 비중 20%는 되게 많이 인정되는 거예요. 많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자주 가서 부모님 댁에 가서 자주 돌봤다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거의 모시고 와야 되고요. 병원비도 거의 다 자기가 거의 다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인정을 해주는데 이때는 이 돈 문제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돈 때문에 뭐 다 부모를 뭐 챙기고 모시고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오로지 돈만 놓고 보면은 병원비만 놓고 보면은 망인의 생전의 치료비는 망인이 지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망인에게도 이제 돈이 있다 그러면 그죠? 망인에게 돈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망인에게 돈이 없으면 아예 상속 분배에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근데 대개 이 상속 문제는 망인들에게 돈이 있어요. 그럼 돈이 있다 그러면 망인의 재산에서 그냥 나가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왜냐하면 자 병원비가 돌아가실 때까지 2억이 나왔다 그러면 2억을 자식이 대신 지출하면 부모의 통장에는 2억이 더 남아 있겠지만 그 남아 있는 것 중에 거의 40~50%는 상속세로 나라에 내버려요. 나라에. 그럼 남는 거는 1억 조금 남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자기 혼자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 그 상속인들이 나눠 갖고 그 남은 거에 상속 기여분이라는 거를 뭐 20%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뭐 2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식은 2억을 내고 그럼 기업은 그 정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병원비만 상속되는 게 아니고 이 상속 재산이 아주 크다면 자기가 이제 어떤 병원비 낸 것보다 더 많은 재산을 이렇게 계산하면 더 나올 수 있다 할 때 뭐 그렇게 주장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그 어떤 수지가 맞을 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비 놓고 보면 결국에는 이제 망인이 지출하는 것이 지금은 이롭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더위묵은 북극곰 유언장 이야기는 유언장 이야기들은 이따가 저기 미리 해주시면 이따가 또 따로 쫙 모아서 하겠습니다. 네, 상속을 받고 나서 나중에 빚이 있는 걸 알게 되면 포기가 가능한지도 이따가 또 상속 포기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진짜 신중해야 돼요. 이거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거는 그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형제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곧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재산을 이렇게 나누자라고 합의한 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되고 이때 모든 재산에 대해서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서 재산이 빠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 일부가 빠졌다고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다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남은 재산이 크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 되죠. 그리고 이걸 유의해야 될 거는 이거는 그냥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다 그 비율대로 포함해서 이제 승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는 채무도 포함된다. 그리고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다 무효입니다.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그 혼외자가 있을 때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 버리면 그 전에 있는 상속재산 분할은 다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이걸 도장 찍는 순간 뒤에서 말하는 뭐 상속재산 회복 청구, 상속 유류분 청구 이런 거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족이라고 그냥 막 넘겨줄 때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굉장히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걸 가족 사이에서 그걸 믿고 넘겨줬는데 그 위조를 했다. 이거를 뭐 밝히기도 나중에 뭐 고소 고발 전을 하기도 민망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밝혀지지 않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가족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요, 진짜 상상을 초월한 게 거짓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자기가 직접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절대 위임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상속재산 분할하고 처분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고 상속세도 이제 나중에 신고도 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 6개월 안에 신고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좀 대표자를 세우기도 하는데 대표자는
한테 주는 권한도 적절히 줘야 되고 모든 걸 다 믿고 다 넘겨서는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표자가 자기가 재산을 제일 많이 받았고 자기가 모르는 유언을 또 받아놨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문제가 잠복돼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당사자 사이에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이게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본질적으로 특별 수익을 확인하기 어렵고 기여분을 인정받는 거는 부모를 모신 사람은 나는 기여분을 이만큼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모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기여가 요만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많이들 제기하게 되죠. 이거는 아까 나중에 말할 유류분 심판 청구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1년 안에 사망 1년 안에 제기를 하는 것이 좋은데 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큰일 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아주 오래 뒤에 해도 되지만 결국에는 상속재산이라는 것이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어떻게 처분하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지니까 되도록 최대한 빨리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제기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죠. 자, 그 다음엔 유류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유류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류분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말이 어렵죠. 그래서 우리 법대 다닐 때도 처음 공부하는 친구는 이제 우류분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고 한데 나물 유자에 이제 머무를 유자입니다. 나물 유에 머무를 유. 그러니까 유산 중에 유산을 이제 피상속인이 망인이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에게 계속 잔류되어 있는 그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류분. 이게 핵심은 유언에도 불구하고 잔류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 원래 사실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를 제한해 놓은 게 유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자식이 미워서 너한테 절대 1원도 안 주겠다. 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그냥 기부해 버리겠다.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왜냐하면 유류분 때문에 그런 거죠.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부모라도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요. 말하자면 자식의 경우에는 자식이 2명이면 이제 2분의 1씩 받잖아요. 그 상속분의 또 2분의 1. 전체의 4분의 1이죠. 그거는 침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절반은 침해할 수 없는 겁니다. 배우자도 자기가 받을 상속분의 절반은 이제 침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거는 이제 1977년에 나온 제도예요. 1977년 전까지는 이제 없었던 거죠. 우리가 그 옛날에 50년, 60년대는 이제 농경사회고, 농경사회라는 거는 온 가족이 같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온 가족이 다 하나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비즈니스가 그 재산이라는 것도 가산이라 그랬죠. 가족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상속할 때도 장남에게 상속을 대부분 해주고 그 장남이 그 돈을 대표로 받아가지고 동생들 전부 다 시집장가 보내고 뭐 학교 다 공부 마치고 뭐 이런 미션을 띠고 이제 그 유산을 받고 했죠. 그게 뭐 5, 60년대 또 그런 집이 많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6, 70년대 지나면서 아니 딸은 왜 안 줘? 아니 왜 차남, 삼남은 왜 안 줘? 왜 형만 많이 가져가는 거야? 왜 오빠만 다 가져가야 돼? 이런 갈등이 이제 엄청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러면 모든 자식이 최소한의 그 지분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물론 부모가 자기가 일군 돈이니까 난 마지한테 많이 주겠다 하는 거는 자유지만 아니면 그 돈을 뭐 사회에 기부하겠다 이런 건 자유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줘야 된다. 그게 한 2분의 1 또는 이제 뭐 3분의 1인 3분의 1은 이제 직계 존속은 부모는 3분의 1이지만 하여튼 자식이나 배우자는 이제 2분의 1이죠. 네. 그 부분은 확보를 해준 겁니다. 이건 뭐 여성의 어떤 지위 뭐 또 그리고 농경사회가 변하는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1977년에 만들어진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형제자매한테도 유류분이 인정됐는데요. 제가 법무부 법무심의할 때도 제가 먼저 발의해서 이거는 형제자매는 지금 시대에 형제자매까지 상속을 인정을 확실히 해주는 거는 안 맞다 해서 이제 삭제를 저희가 법안을 만들어서 냈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침 또 위헌 결정이 나가지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자, 사례 4를 한번 볼게요.
그 홍길동이 이제 아들과 딸만 남겨놨는데 전 재산이 100억이었어요. 예, 100억인데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 모두 보육원에 유언으로 기부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원래는 아들, 딸이 각각 50억씩 자기가 받아가야 되는데 이거 다 보육원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면 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의 절반, 그러니까 25억씩은 그 보육원에 대고 나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돌아가시기 그 1년 전에 제3자한테 준 거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준 거는 아무 때나 이제 유류분을 확실하게 그냥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뭐 10년 전에, 2년 전에, 5년 전에, 그러니까 1년이 초과하는 그 기간 전에 제3자한테 기부한 거에 대해서는 이 유류분을,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걸 알면서 해야지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그러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느냐. 근데 재산이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면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좀 주더라도 그게 침해가 안 되지만, 거의 재산의 거의 90% 100%를 막 한 2, 3년 전에, 2년 전에 다 줘버렸다? 그러면 자식이 미워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게 드러나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재산의 규모나 어떤 그 사람이 아직도, 내가 지금 있는 재산을 100%다 기부했지만 나는 아직 막 스티브 잡스야, 빌 게이츠 아직도 계속 뭘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유능하고 막 능력이 계속 있는 사람이면 이걸 주더라도 또 자식을 위해서 또 마련해 놓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는 유류분 침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는 이런 문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아주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에 유증이 증여가 됐을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100억 보유고는 제3자한테 돈을 줬을 때 가져올 수 있다. 유류분 청구권으로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전 재산 100억을 모두 상속인들 중에 한 명, 그 아들한테 유증을 했어요. 아들 이쁘다고 아들한테 다 줘버린 거예요. 유언으로. 내 재산은 전부 다 아들한테 준다. 그럼 딸은 이제 25억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25억은 딸은 아버지 재산을 이제 동결해서 자기가 이제 소송해서 받아오든지, 아들이 받아갔다 그러면 아들한테 청구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죠. 이 유류분 청구는 사실은 이제 그 유류분 침해됐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되는데, 그 언제 알았냐 가지고 막 자꾸 다투어지기 때문에 그냥 사망 이후 1년 안에 무조건 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무조건 이걸로 시비가 엄청 걸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년 안에 무조건 빨리 유류분 청구할 수가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해서 1년 안에 무조건 준비가 안 되더라도 빨리 소송을 제기해 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이제 아주 큰 손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망 직후에는 좀 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때로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하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에 한 명한테 엄청 많은 재산을 줬고 사망 당시에도 상당한 재산이 남겨 있으면서 유언이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홍길동이 보육원에 100억 줬고 아들에게 70억 줬고 남긴 재산이 30억밖에 없어요. 그럼 딸은 어떻게 돼요? 지금 딸은 총 상속 재산이라는 게 다 합치면 200억 되는 거잖아요. 200억 되는데 원래 아들 딸 있으니까 50억은 내 거다. 그러니까 100억이 내 거여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다 딴 데 줘버렸기 때문에 100억을 받을 수는 없고, 그러면 나는 최소한 유류분으로 25%인 50억 원 내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죠? 25%인 50억 원 내 거다 하는데 남은 재산이 30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일단 30억 원 뭐 딸이 가져가겠죠. 딸을 가져가는데 그럼 20억 원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 20억을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 보육원을 상대로, 보육원 제3자를 상대로 청구를 해서 20억을 그렇게 받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남은 재산 30억인데 30억 남은 거는 다 가져가고, 근데 오빠는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미 오빠가 가져가 버린 부분은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은 이상 많이 줘버린 부분은 그거는 그 이쁘다고 준 거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했으면 그 부분만 더 달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쁜 자식한테 좀 더 주려고 할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그냥 한 번에 줘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그러니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이쁜 자식의 상속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줘버려야만 나중에
이런 유류분 소송, 뭐 상속 재산 분할 소송이 있더라도 그 이쁜 자식한테 준 것이 계속 유효하게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유언할 때도 이런 걸 고려해서 유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재산을 할 때, 자, 우리 뭐 그러면 질문들이 조금 와 있는데 시간이 이제 뭐 많지는 않아서요. 일단 요거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 질문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을 그러면 이제 상속을 그 좀 살아 있을 때 좀 정리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럼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또 돌아가신 직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분쟁 덩어리들이 있는 거죠. 이런 걸 잘 회피하면서 우리가 상속을 다 정리하면 우리가 상속을 잘 해줄 수 있고 잘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크게 10년 전이 되게 중요합니다.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상속을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집을 지금 증여를 하는 거랑 온 재산이 집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상속인이 딱 한 명밖에 없다 하면 그리고 그 집값이 안 오른다 하면 그냥 상속세를 내는 게 나아요. 미리 증여를 하는 것보다 상속세를 내는 게 낫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10억짜리 아파트 같으면은 지금 증여를 해주면은 증여받는 사람이 2.2억을 내야 되고요. 근데 나중에 그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냥 그걸 상속받으면 뭐 1억도 안 되는 돈을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근데 20억짜리 부동산이면 지금 증여를 받아버리면 6.2억을 내야 되고요. 근데 상속을 이제 받아버리면 4.4억을 내버려야 되고, 이게 자식인데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엄마 아빠가 따로 있다 그러면 2.4억만 내면 되는 거고요. 뭐 30억은 더 차이가 심하고요. 그러면 증여세를 훨씬 더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굳이 못하러 미리 증여를 해요. 그냥 돌아가실 때 상속을 받으면 훨씬 세금도 적게 내고 좋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10년 전에 증여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되게 상승하죠. 되게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상속세는 이 아파트 한 채만 재산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되게 아파트도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예금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덩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냥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가 10억짜리가 하나 있다는 게 아니고 있는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저거 뭐 상가 뭐 해가지고 한 재산이 50억이 넘어요. 50억이 넘는다 그러면 여기서 밑에를 표시를 보시면 30억만 넘어도 상속세나 증여세가 똑같거든요. 상속세나 증여세가 똑같은데 50%나 내야 됩니다. 근데 이 50%는 증여세는 증여받는 개개인 증여건건이 계산을 하는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망인이 주는 그 상속 재산 전체를 놓고 누진세율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 밑에 표를 보시면 30억 초과가 50%잖아요. 이거는 내가 죽었을 때, 홍길동이 죽었을 때 남긴 재산이 30억만 넘으면 자식이 1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간에, 그럼 10명이면 3억씩 받으면 훨씬 누진세율이 적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따지고 전부 다 50% 이상 그냥 매겨버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매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속세는 전체 규모로 보기 때문에 상속 누진세율이 적용될 그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리고 다른 재산들이 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상속세를 좀 회피하는 게 더 유리하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되냐면 10년 안에 증여한 거는 전부 다 상속이랑 다 같이 계산해서 돌아가실 때 또다시 상속세 한 번 더 때립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물론 증여세를 많이 냈다 그러면 환급도 해주지만 하여튼 이게 10년 안에 돌아가시면은 그냥 상속세를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여는 그 전에 좀 건강하실 때 일부를 해놓는 것이 상속세를 좀 줄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죠. 근데 요즘 이제 그 올해 초에 이제 그 정부에서도 기재부에서도 법안을 내고 했는데요. 지금은 아까 말했듯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는데 남은 재산을, 그러니까 상속세를 이제 유산세에서, 지금은 유산세인데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건데요. 유산세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 남아있는 재산 전체를 망인의 재산 중심으로 전부 다 계산해서 누진세율을 때리는 거죠. 근데 이건 아까 말했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자식이 10명 있고 100명 있으면 이 실제로 받는 자식들은 되게 작은데, 그리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동일한 액수를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자식은 많이 받고 어떤 자식은 한 20억 받고 이 자식은 한 3억 받는데
그러면 세율이 달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치면 전부 다 최고율의 세율을 그냥 똑같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불합리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유산취득세로 바꾸자는 논의가 많고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개개인이 자기가 받는 세금만큼 그 누진세 적용해서 상속세를 내니까 상속세가 훨씬 줄어들죠, 지금보다. 그래서 이걸 빨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상속세를 내야 될 사람은 이걸 하자고 하는 거고요. 국가 입장에서는 이제 세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 논의가 지금 한창 되고 있고 법안이 제기돼 있고 이게 이제 이번 정부안에 이제 통과될지가 좀 하나의 또 중요한 관심 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통과돼 버리면요. 아까 말했지만 미리 10년 전에 증여를 해서 절세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의미가 많이 감소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가 왜 10년 전에 굳이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했냐면 부동산은 가격은 계속 오르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 상속세라는 거는 증여세는 개개인에게 부과하지만 상속세라는 건 이 전부 다 모아가지고 부과하니까 누진세율이 높게 나올 확률이 많다 이런 거였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다음에 생전 증여를 할 때 부모님이 이제 생전 증여를 할 때 유의할 점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식 간에 어떤 자식한테는 부동산을 줄 때 증여로 주고 어떤 자식한테는 매매로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헷갈려 버리죠. 그리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그거는 증여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럼 특별 수익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은 매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그 돈은 전부 다 부모가 대준 거였다 그러면 사실 특별 수익을 받은 건데 근데 매매의 형식을 외피를 두르고 있으면 그걸 입증하고 하려면 되게 또 소송 걸리고 분쟁 생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한테 줄 때는 다 매매로 줄 거면 다 매매로 줘버리고 증여로 줄 거면 다 증여로 주는 것이 통일하는 것이 되게 좋고요. 또 어떤 자식한테 돈을 줄 때는 현금으로 주고 돈을 준다고 할 때도 현찰로 줘버리고 어떤 사람은 계좌로 주면 현찰로 줘버리면 그 근거가 안 남고 또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좀 통일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예쁜 자식한테 좀 어설프게 조금씩 주는 거는 결국 상속재산 분할이 되면 다 그 보정이 돼버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유류분 침해될 정도로 막 한쪽에 막 줘버리거나 제3자한테 기부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아까 보셨죠. 그리고 동산이 요즘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와인이 되게 비싸고 그 다음에 도자기 같은 것도 되게 비싸기 때문에 지금 사망한 직후에는 그런 거를 사실은 먼저 가져가는 게 임자입니다. 그래서 사망 직후에 막 그걸 가져러 가서 막 부모님 집에 가서 사망 직전부터 집에 가서 막 가져가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사망 전에 그 부모님 걸 가져가면은 절도가 이제 친족 상도례로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형이 면제 사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막 그래서 막 그렇게 그런 것까지 알고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근데 사망 이후에 가져가는 거는 형사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거하지 않은 친족 사이에서는 물론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진짜 고소해서 막 처벌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형사적인 문제도 야기되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동산도 그냥 나눠줄 거면 쫙 나눠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병원비는 본인 되도록 여러 가지 비용은 자기 피상속인이 돈이 있으면 자기 계좌에서 내버리는 게 국가가 이제 국가의 세금을 덜 뺏기는 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한 명 더 있다고 늘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국세청이죠. 국세청이 와서 이제 돈을 다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상속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상속에 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근데 뭐 이렇게 합의한다고 이게 유효한 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유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유언은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필 증서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요즘은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그 다 효력이 없을 수 있거든요. 동영상은 녹음의 효력이 있는데요. 이게 효력이 있으려면 일단 증인이 한 명 있어야 되고요. 증인이 또 그 본인의 말을 또 받아서 또 한 번 또 확인도 해줘야 되고 그런 이 공증을 하지 않은 나머지는 전부 다 법원 검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직후에 법원에 들고 와서 내가 이 유언장 가지고 있어요 하면서 법원에 내고 그럼 법원은 상속인들은 다 불러서 다 보는 앞에서 그 유언장을 열어보고 막 이런 아주 복잡한 검인 절차를 또 해야 되고 또 자필 증서라는 것도
뭐 스스로 본인이 날짜 같은 거 빠뜨리면 다 무효가 돼 버리고요. 뭐 타이핑하면 다 무효고요. 자기가 직접 써야 되는데 그게 아까도 누가 질문했지만 필적 감정 이게 누가 필적이 본인께 맞는지 또 그게 분쟁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집행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증증서로 만들어 놓으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필증서나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또 소송을 해야 돼요. 결국 또 소송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니까 결국에는 공증을 해야 되는데 공증을 하는데 공증비가 꽤 들어요. 몇 억을 하더라도 몇백만 원씩 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증을 할 때는 또 증인을 2명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깔끔하고 문제가 없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고요. 유언할 때 아까 유류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해야 되고 생전에 불러서 포기시키는 합의는 무효다. 그리고 치매가 오기 전에 유언해야 됩니다. 이 치매 문제가 요즘 되게 많이 문제가 되고요. 또 상속 받을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가 좀 치매기가 있다 그러면 성년 후견인 호자인데 성년 후견인 지정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면 막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상속인이든 아니면 좀 먼 상속인 막 갑자기 사촌들이 와가지고 막 그 분을 데리고 가서 계속 여행하면서 막 자꾸 막 구워 삼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이제 그냥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입양을 또 뭐 애인이 돼서 뭐 입양이 돼서 자식이 돼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고죠. 배우자가 돼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죠. 또 치매 상태에 있을 때는 판단이 그러니까 건강할 때는 자기 선택이지만 치매 상태가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년 후견인 지정을 반드시 빨리 해야 됩니다. 유언은 나중에 유언 제일 나중에 유언이 유효한 거기 때문에 중복 유언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유언을 한번 해놨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자식이 데려가서 또 유언을 시켜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좀 신경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한 직후에는 아까 동산 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상속인들은 일단 그걸 한번 열어보시면 돌아가신 분의 현재 상태에서 그동안 히스토리가 아니고 스톡이죠. 그러니까 플로우는 아니고 스톡 입장에서 그 부동산과 자산이 뭐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금융재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 금융기관 좀 직접 가셔가지고 그동안 히스토리를 최대한 떼서 그걸 들여다보면 그 부모님이 그 전에 뭉칫돈을 어디에 쓰셨는지 누구한테 줘버렸는지 상속인한테 줬다면 그게 특별수익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들 확인을 하면 또 우리가 몰랐던 재산이 좀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식으로 특별수익을 이제 포착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신고는 그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안 낼 수 있고요. 근데 사망신고 해버리면 이제 망인의 재산을 우리가 함부로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 장례비나 뭐 이런 비용은 사망하긴 했지만 다른 그 상속인들의 동의하에 아직 망인의 계좌가 있고 망인의 카드를 긁으면 작동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다 결제를 하는 것이 좀 편합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뭐 안 되는 거죠. 그걸 합의가 안 되는데 그걸 막 썼다 그러면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고 횡령이나 이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의 공동재산인데 자기 혼자 썼다 그러면 횡령이 되니까 그건 주의해야 되고 상속인의 합의가 있다 그러면 합의는 항상 녹음을 하든지 이제 합의서를 써놓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고요. 사망 신고가 돼버리면 이제 금융기관에서도 망인의 금융기관에서도 가서 돈 안 줍니다. 이 돈을 받는 게 되게 힘들어요.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고요. 여러 가지 뭐 내용 증명도 보내고 좀 압박도 하고 소송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각 상속분 뭐 망인이 뭐 100억을 예치 나누는데 나는 상속인 2명이니까 50억 원 주세요라고 하는 게 말은 맞고 논리는 맞지만 은행에서는 뭐 나중에 뭐 특별 수익이 있니 기여분이 있니 그런 분쟁이 있을 때 또 휘말리기 싫어서 안 줍니다. 일단 잘 안 주는데 그러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상대로도. 뭐 금융감독원에 또 뭐 신고해서 좀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 있고요. 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는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해서 아까 말했지만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속폭이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자기가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다음 순위로 막 넘어가니까 어떤 가족 관계에서 누군가가 한 명은 한정 승인을 해서 다 정리하는 총대를 메고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 한정 승인하는 게 좀 재산이 복잡하면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해요.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뭐 6개월 1년 넘게도 막 걸립니다. 그거는 좀 비용을 분할해서 좀 나누어서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망 후 1년 안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 꼭 그 전에 제기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좀 급하게 했는데요.
자, 이제 질문을 이제 좀 빨리빨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초코딸기님, 치매 등으로 정신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작성 휴현장도 효력이 없죠. 예, 효력이 다투어집니다. 그 치매 등급도 여러 단계가 있어가지고 뭐 초기, 중기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는데요. 초기의 경우에는 유효할 때도 있지만 또 후기는 이제 유효하지 않죠. 그런 것도 굉장히 논란이 되죠. 재혼한 건강토템님, 재혼한 사람이라면 재혼 후에 낳은 자식이랑 그 전에 낳은 자식이랑 상속권이 동일하죠. 예, 어떤 자식이면 동일하고요. 입양을 했을 때는 생부모한테도 상속받을 수 있고 지금 양부모한테도 상속받을 수 있고 이중으로 받을 수 있죠. 예. 가위바위보님, 저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과 형제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싸우는 걸 어릴 때 봐서 마음이 안 좋네요. 가족 간 분쟁도 따로 조정이나 중재해 주는 것이 있는지요? 이걸 이제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서 그 법원에서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게 됩니다. 유은지님, 상속자산이 해외에 있다면요, 국내 상속재산 절차로 포함이 되나요? 해외 재산도 국내 우리나라 법원에서 상속재산으로 다 계산이 되는데 해외에 있는 재산이 그게 존재하는지 얼마나 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걸 평가하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시간도 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상속재산 정채연님, 상속 자체가 사망한 직후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자식 간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도 없죠. 돌아가시기 전에 작성한 합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예, 되게 후반부로 갈수록 급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속은 뭐 누구나 닥쳐올 문제고요. 또 자기가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는 또 자기가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의외로 또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꼭 아시면 좋을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전문적이고 좀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재산이 좀 있으시다 할 때는 꼭 그냥 상담이라도 그 상속 전문 분야 변호사한테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 저는 정재민 변호사였고요.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